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한성대 작가의 닭, 돼지, 개와 인간의 경계에서 기록한 고기로 태어나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행처는 시대의 창입니다. 이 책은 닭, 돼지, 개와 인간의 경계에 관한 기록으로 동물들을 찾아 떠난 여행을 기록한 글이다. 내가 처음 양계장에 발을 디딘 것은 4년 전이다. 당시에는 동물들의 삶을 확인하겠거나 책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나는 서울을 떠날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다. 소개소장이 100원짜리 밀크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강원도의 옥수수 농장과 금산의 양계장을 추천했다. 내가 양계장을 선택한 이유는 옥수수보다 닭을 키우는 것이 조금이나마 덜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맞았다. 양계장은 지루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예상이 맞은 건 그것 하나뿐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한 달을 키우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다. 돈을 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내가 원한 것은 악몽에나 나올 법한 그 닭들에게서 멀어지는 것뿐이었다. 내가 축산에서 본 것들 중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닭장이 있었고 닭이 있었고 알이 있었고 오물이 있었다. 하지만 축산에 내가 예상한 대로 모습을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고기를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졌다. 이들 주변에는 상어를 노리는 밀렵꾼도 밭을 만들려고 숲에 불을 지르는 주민도 없었다. 닭이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 세 종류의 시설을 찾았다. 첫 번째는 산란계 농장이었다. 알을 넣기 위해 닭을 사육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부화장이다. 이곳은 기계를 이용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작업만을 하는 곳이다. 세 번째는 육계 농장이다. 이곳이 프라이드 치킨의 주인공이 될 닭을 기르는 곳이다. 돼지가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서 세 종류의 시설을 찾아갔다. 첫 번째는 종돈장이다. 이곳은 일반적인 양돈장에서 새끼를 낳을 용도로 쓸 어미돼지를 기르는 곳이다. 두 번째는 자돈농장이다. 생후 3개월 이하의 어린 돼지를 자돈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자돈을 기르고 비육농장으로 출하시킨다. 세 번째는 비육농장이다. 여기서 자돈은 3개월 더 기른 뒤 또 축장으로 보낸다. 식용으로 기르는 개가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 두 곳을 찾았다. 식용개를 기르는 방식은 어디나 비슷하다. 차이가 나는 것은 도살 방식뿐이다. 닭과 돼지는 가장 대표적인 고기라서 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해서 선택했다. 식용 동물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사육, 수송, 도살이다. 닭고기의 경우부터 말해보자 한다. 산란계 농장에서 일할 때다. 닭장이란 길게 보면 삥장닭이 다른 놈들 죄다 쪼아 죽이게 돼 있거든 하고 농장장이 말했다. 삥장닭은 감방 가면 방마다 제일 센 놈이 있듯이 닭장마다 제일 센 놈이 있어 이놈이 밥도 제일 먼저 먹고 자리도 자기가 제일 편한 곳에 앉는다. 닭이 들어찬 케이지는 3단으로 쌓이는데 그런 케이지들이 7, 8줄로 건물 끝까지 늘어서 있었다. 약한 지진이 덮친 것처럼 케이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배고픈 닭들이 발광하는 듯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닭들은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지르댔다. 내가 그곳에서 본 동물을 닭이라고 부르려면 과감한 상상력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 동물에겐 깃털이란 게 거의 달려있지 않다. 닭들은 머리나 날개를 철창 사이에 집어넣고 빼기를 반복했는데 목과 날개의 털은 그러면서 빠진 게 아닌가 싶었다. 닭들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했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케이지에 날개를 접은 닭 3마리가 들어가면 꽉 찬다. 케이지의 오른쪽 끝부터 왼쪽 끝까지 닭으로 빈틈없이 들어찼다는 뜻이다. 닭들은 한 마리조차 날개를 활짝 펼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경미한 동작 하나가 케이지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다. 그나마 3마리가 들어가 있는 건 운이 좋은 경우고 4마리씩 수행된 케이지가 대다수였다. 이때는 제일 약한 놈이 나머지 닭들 밑에 카펫처럼 깔렸다. 가장 약한 놈을 밟고 선 닭들은 대단히 뾰족한 발톱으로 아래에 있는 닭의 맨살을 움켜쥔다.
밑에 있는 닭은 불편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닭들의 발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 닭들이 1시간만이라도 편히 잘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케이지가 워낙 좁았던 탓에 4개의 머리를 가진 닭이 자신의 몸을 쪼아대는 것처럼 보였다. 당연히 닭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다. 새벽 근무 중 주요 업무는 폐사한 닭을 꺼내는 것이다. 죽은 닭을 먹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이로운 일이라서 닭이 폐사한 닭을 쪼아먹고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잦을 있었다. 퇴근할 때까지 알죽기 작업이 계속된다. 작은 손수레에 플라스틱 계란판을 싣고 다니며 알을 담았다. 손을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것 말고는 요령이 날 것도 없었다. 알을 주울 때는 난자를 2개 놓고 식란과 파란을 구분했다. 식란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을, 파란은 깨진 알을 가리키는데 깨진 것뿐 아니라 상품으로 부적합한 모든 종류의 알을 포함한다. 식란계는 수명이 조금 긴 소모품일 뿐이고 종란계야말로 농장의 진짜 재산이었다. 매일 퇴근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대사를 돌아다니며 케이지의 잠금 장치를 확인한다. 전날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다음날 돌아오면 통로를 방황하는 닭이 매일 한두 마리씩 있다. 케이지 안에 들어있는 닭의 수는 관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밖을 나온 닭은 달랐다. 이 경우는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부화장은 네모난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부화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병아리를 빼낸 바구니를 밖으로 옮긴 다음 알 껍질을 털에 붓는 것이었다. 산채로 썩어간다는 건 닭뿐 아니라 병아리에게도 해당되는 운명이다. 간별실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병아리 암수를 구분하고 있었다. 우리는 수평아리가 담긴 상자들을 하차장으로 끌고 왔다.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사람들이 수평아리를 마대자리에 담고 있었다. 한 사람이 자루를 벌리면 다른 사람이 병아리를 붓고 쓰레기를 담듯 발로 꾹꾹 눌러 자루 꼭대기까지 채워놨다. 덕갈 청소부들이 자루에 낙엽을 담는 모습과 똑같았다. 부화장의 낙엽들은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고 피를 흘리며 다 채운 마대자루에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그 와중에도 커다란 자동차 엔진 소리를 뚫고 삐약 소리가 계속 새어나왔다. 저 병아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땅에 묻나요? 하고 물으니 아니 그건 전염병에 걸려서 메모라는 거고 보통 닭이나 돼지 같은 가축은 죽은 거 땅에 못 묻게 되어 있어요. 오염된다고. 이제 저것들은 흙이랑 개물이랑 섞어서 비료 만드는 데 쓰지. 농장장이 대답했다. 트럭은 바르기 앞에 묻혔다. 병아리들의 최종 목적지였다. 바르기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로 내부에서는 회오리형 칼날이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먼저 흙과 분뇨장에서 부은 닭똥을 채워놓고 다음으로 자루를 풀고 병아리를 쏟아붓는다. 부화장에서 이어진 삐약 소리는 우리가 한참을 걸려 모든 병아리들을 집어넣고 마침내 바르기를 작동시킨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과거에는 비 약한 사람은 농장에서 이럴 때 일 못한다고 말하면 난 정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지금은 아니다. 양계장에서 일하기가 가장 부적합한 사람은 업보를 믿는 사람이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되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 말이다. 업보를 믿는 사람은 양계장에 발도 들이지 말 일이다. 병아리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선별 라인을 지나간다. 선별조는 약초를 골라낸다. 크기가 너무 적은 것, 털이 없는 것, 어떤 식으로든 정상적이지 않은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모두 빼낸다. 철저한 방역 소독은 부화장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건강을 이루는 모토 같은 것이어서 어떤 작업장에 가도 똑같은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소라 작업이 없는 날의 부화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평상시 우리는 축사롭게 종사자라기보다는 알을 보관하는 대형 창고 직원에 가까웠다. 부화장 작업은 집난, 임난, 금난, 하란, 부화, 추락 순으로 이루어진다. 수평알을 골라낼 때는 영어 듣기 시험 요령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새로 나오는 문제에 집중하라. 방금 놓친 병아리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옆 사람과 엉키기만 할 뿐 병아리는 잡지도 못한다. 능숙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한 손에 6마리씩 모두 12마리를 걸어모아 손에 물기를 털듯 훅 던져버렸다. 초보자는 속도는 느리지만 어설픈 동정심으로 약초를 일부러 통과시킨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인데 일단 다른 직원들이 빠짐없이 곤란할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관리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라인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근래는 병아리들은 이런저런 불합격자들과 함께 쓰레기장으로 옮겨진다.
양계업계의 용어로 폐기를 앞둔 병아리들의 몰골은 비참했다. 옛날에는 병아리 감별 학원이 여러 있어서 우리 수평아리도 골라내면 가져다 썼어요. 그냥 공짜만 아닌 가격에 팔아요. 산란계 수평아리들에게 매몰 처분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병아리들이 클 때 날개에 하얀 깃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몸집도 점점 커지고 어슬프게나마 닭의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병아리가 긴장을 풀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행동이 있다.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서 다리를 쭉 펴고 잔다. 깃털 자란 속도도 빨라졌다. 덕분에 폐사 죽기가 편해졌다. 육개는 키우기가 힘들지 않다. 병아리 들어놓을 때 좀 힘들고 폐사 죽고 물 빼는 것 그런 것이 다야 하고 농장장이 말했다. 농장에서 기억을 뜯어보면 못난이를 잡아내라는 말을 듣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사료값이 너무 비쌌을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그래도 돈이 되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대출받아서 건물 새로 짓고 마을수 늘리고 하는 거야. 돈 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많이 키우는 거.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무서운 거야. 닭값이 떨어져서 머릿수를 늘리잖아. 그럼 공급이 많아지니 또 값이 떨어져. 그래서 다시 늘리고 또 떨어지고. 이게 수지가 맞을 듯 하지만 절대 안 맞는다고. 못난이를 잡아내라는 압박이 더 심해졌다. 이제 병아리는 병아리와 닭의 중간에 있는데 작거나 아직 병아리털을 벗어나지 못한 놈이 눈에 띄면 더 신경이 쓰인다. 무리로서의 닭은 각각의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소리에 반응할 때는 먼저 경계한다. 이들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아주 민감하다. 반면 움직임에는 도망치는 것으로 반응한다. 닭은 동네가 강한 동물은 아니라서 도망칠 때는 다른 놈들을 며칠 올라타고 짓밟는다. 닭들에게 출하는 휴거 비스무리한 경험이 아닐까 싶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면 선택받은 닭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리져 반대편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지상에 남은 닭들에겐 끔찍한 최후가 다가온다. 돼지고기의 경우 닭과 달리 돼지는 성장 속도에 따라 각각 다른 축사에서 사육한다. 과거 양돈장에서 나는 새끼 돼지들을 출산하는 곳인 분만사와 어느 정도 자란 돼지들을 출하시키기 전까지 살주는 곳인 비육사에서 일했다. 임신사와 분만사의 모두는 서틀에 갇혀있다. 반면에 어린 돼지나 고기로 써놓은 비육들은 커다란 우리에 수십 마리씩 풀어놓은 상태로 사육한다. 이런 우리를 농장에서는 돈방이라고 한다. 서토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잔인해서가 아니라 효율성 때문이다. 모도는 자돈이나 비육통과 달리 집단으로 다룰 수 없다. 모도를 작업하려면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다뤄야 한다. 고기용 돼지에겐 개별적인 일익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 태어나서 6개월 후 또 출장으로 보낼 뿐이다. 반면 모도는 각각의 품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용한 약품, 건강상태, 출산 횟수, 그동안의 산자수, 유산 유무, 마지막 출산일, 임신 날짜 확인, 분만 예정일 등을 일일이 확인 기록해야 한다. 서토로는 돼지에게 주사를 놓을 때 굉장히 편하다. 돈방에서 주사를 놓을 때는 몇 사람이 돼지를 몰고 관리자가 돼지 엉덩이를 쫓아다니며 주사관을 꺼렸다. 서토로에서는 그냥 이렇게 속이만 하면 됐다. 임신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인공수정을 하려면 돼지를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서토로 안의 돼지들은 지루해 보였다. 어떤 돼지들은 혈봉을 씹어대고 있었고 어떤 돼지들은 계속해서 빈 사료통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돼지 사육이 자둔농장, 비육농장으로 나뉘는 것은 양계업의 산란기와 육계농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과 이유가 다르다. 산란기와 육계는 각각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육기간, 방식, 환경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자동과 비육들의 용도는 똑같이 보기다. 따라서 자동농장의 돼지나 비육농장의 돼지나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같은 환경에서 사육된다. 다만 건축비, 생산비 부담 때문에 최근에는 전후 과정을 별도 시설로 분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아직은 출산부터 출하까지 모두 처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농장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자돈들이 자신의 운명을 이해했다면 사람들이 새벽에 돈사로 들었을 때 비슷한 기도를 올렸을 것이다. 팀장은 돈방을 둘러보며 지나치게 야위었거나 제대로 걷지 못한 돼지가 있으면 바로 도태시켰다. 자돈을 죽이는 방법은 도태라는 표현이 거창하게 느껴질 만큼 다수있다. 다리를 잡아서 떨어올려 바닥에 패대기 치면 끝이었다. 그리고 발로 툭 쳐서 배수로에 빠뜨리는데 이렇게 한다고 돼지가 죽지 않는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돼지라고 해도 일기에 죽지 않는다. 입과 코로 피를 쏟아내고 발부둥을 치면서도 돼지의 숨이 끊어지는 건 분노장에 버려지고 추위와 허기 속에 몇 시간을 보낸 다음이었다. 분만사나 모돈을 좁은 공간에 집어넣는 이유는 임신사와 비슷하다. 분만 유도제가 된 주사를 놓기 편했다. 출산 중에 문제가 생기면 작업자가 직접 모돌의 생식기 속으로 팔을 집어넣어 새끼 돼지를 꺼낸다.
모두는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 사료를 줬다. 암컷도 다 다르면 엄청 크지만 수컷과는 느낌이 다르다. 돼지들은 사람이 돈방에 들어가면 정화나 삶 냄새를 맡고 싶으며 호심을 보인다. 모두는 쉽게 뿌리칠 수 있다. 그런데 수컷들은 힘이 세서 뿌리칠 수 없다. 분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비명소리에 익숙해져야 한다. 돼지에게는 송곳니가 아래 위로 8개인데 이것들이 모두 너의 젖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잘라버린다. 또한 돼지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돼지의 꼬리를 씹는 습성이 이때 꼬리에 생긴 상처를 통해 질병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빨을 자르면서 꼬리도 바짝 자른다. 거새는 농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생후 일주일 안팎으로 실시했다. 이곳에서는 이빨 자를 때 거새도 함께했다. 자돈의 비명이 동적이라면 모돈의 비명은 지극히 정적이다. 돼지를 다른 동사로 옮기는 걸 이유시킨다고 한다. 이유는 자돈의 경우가 소랬다. 자돈은 잡고 날렵해서 바닥에 내려놓고 모을 수가 없어서 전부 리어카에 실어오겠다. 돼지들이 두툼한 빵 조각 사이에 끼워지기 전까지 지내는 곳이 비육농장이다. 자돈 농장을 떠난 돼지들은 여기서 3개월간 살을 키운 다음 도축장으로 보내졌다. 전체 6개월의 사육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 처음 3개월은 자돈 농장, 이후 3개월은 비육농장에서 기르는 것은 사육 방식이 달라서가 아니라 경영상의 이점 때문이다. 종돈장, 자돈농장, 일반적인 양돈장에서 돼지들을 도태시키고 이빨과 꼬리를 자르고 고생시키는 방식은 동일하다. 돼지가 본능적으로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을 구분하는 청결한 동물이라는 것을 자주 들었지만 비육사의 돼지를 실제로 보고 있으면 그런 말이 좀처럼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돼지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을 구분한다는 말이다. 이곳 돼지들은 6개월 생애 동안 출하까지 포함해서 전부 6번 애땅을 겪는다. 첫 번째 애땅은 생후 21일째 되는 날 이뤄진다.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시기다. 어미와 떨어지기 때문이다. 분만사에서 돼지를 옮길 때 모돈을 먼저 빼낸다. 모돈을 빼낼 때 행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돼지는 문턱을 넘거나 다른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무척 예민해지는데 앞서가는 돼지가 들어가면 별다른 의심이나 저항 없이 들어간다. 돼지는 가다가 의심이 많아 한 번 서면 의심이 완전히 풀리야 계속간다. 모돈을 뒤에서 밀어보면 사이드 브레이크 걸린 중형차를 미는 것과 비슷하다. 모돈이 전부 빠진 후에 새끼 돼지들을 통로로 뺀다. 새 돈방에 도착하면 돼지들은 물부터 찾는다. 길어봐야 20분 정도 걸은 것인데도 돼지들은 마라톤을 끝낸 것처럼 헐떡거린다. 비육사의 돼지를 옮기는 일은 조금 쉽다. 어느 정도 자란 돼지들은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일단 돈방 밖으로 쫓아내면 경주할 때처럼 통로를 내달렸다. 돼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다. 돼지들이 애땅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주사다. 주사를 놓을 때도 돈사를 옮길 때도 비슷한 혼란이 발생한다. 돈방에 사람이 들어가면 돼지들은 어떻게든 더 멀리 다른 나라에 한다. 특히 주사를 맞을 때는 광증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다. 때이르게 새끼를 어미와 떼어놓은 것처럼 주사 역시 돼지에게 사라지지 않은 흔적을 남긴다. 목이나 엉덩이에 혹을 달고 있는 돼지들이 여러 있는데 주사기 안에 기포를 완전히 빼지 않고 주사를 놓으면 맞은 부위가 부어올랐다. 분만 사이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은 모던에게 깔려 죽는 돼지색이다. 이런 일은 마주 달리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덮쳐오는 것처럼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서 예방할 방법이 없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두는 새끼 돼지들의 비명소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사람이 엉덩이를 세게 때려야만 일어났다. 비록 앞사의 영을 품고 있지만 새끼 돼지들에게 어미의 몸은 세상 그 자체였다. 일단 자돈에게 어미의 몸은 식당이었다. 5분 전에 태어났을 뿐인데도 새끼 돼지들은 젖에 굉장히 욕심을 부렸다. 어미의 몸은 놀이터였다. 개국의 경우 케이지 하나에 개가 한 마리씩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2마리인 경우도 있다. 케이지 앞과 뒤 바닥은 철창으로 양쪽 벽은 샌드위치 판넬로 막혀있었다. 개는 무수할 것 없어. 기본적으로 개는 사람을 잘 따른다고. 개가 물잖아. 그럴 때도 있어. 개가 물고 비틀면 크게 다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개는 잘 없어. 대개 물고 입을 빼서 물러난다고. 그건 뭐냐면 다가오지 마라. 거기 멈춰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한테 뭘 할 때는 항상 천천히 하라고. 이빨 있는 동물이잖아. 조심해야지. 개는 얼마나 키우다 잡나요? 개는 1년에서 1년 반 지나기 전에 잡아. 개들이 먹는 짬밥, 개들이 먹는 사료다. 음식 설기소에서 공깃밥 뚜껑, 소주병 뚜껑, 그릇, 빨대,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개한테 먹인다. 아침에 개밥을 줄 때 짬밥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닭발을 갈아서 넣었다. 다 자란 개에게 밥을 줄 때는 괜찮지만 생후 6개월 이하의 강아지는 밥을 줄 때 신경을 써야 한다. 강아지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 케이지에 밥을 넣고 주면 서열이 가장 높은 개가 먼저 밥을 다 먹고 나서 차례대로 먹는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인증을 가했다. 이런 사업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건 소시지를 줄 때였다. 개에게 닭벌 외에는 고기를 주지 못하게 되었다. 고기 맛을 알면 밥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짱가는 일은 익숙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물질을 골라내는 것이다. 개를 위해서도 분쇄기를 위해서도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해야 한다. 개한테는 장염이 치명적이다. 장염도 장염이지만 안 좋은 짬밥을 넣으면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 생짬을 배달받으면 날이 추우면 작업이 어려워진다. 얼어붙은 생짬을 통해서 빼면 커다란 덩어리로 나뉜다. 이것들을 잘게 부숴야 한다. 고기나 야채는 쉽게 떼어낼 수 있지만 파발은 얼음보다 더 단단하게 붙어서 삽을 머리로 짙게 들었다가 힘껏 내리쳐야 깨질까 말거다. 농장 소독은 계절 바뀔 때 한 번씩 하는데 약을 충분히 개장 안에 빠진 데 없이 쏴줘야 그나마 소독이 된다. 개는 죽으면 95%가 장염이야 하고 사장이 말했다. 개는 어느 정도 몸집만큼은 호흡기 뭐 이런 것도 없어. 장염은 짠 거 많이 먹든지 썬 거 먹어서 그런데 개는 장염만 안 걸리면 다 산다. 개 키우면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된다. 개는 먹는 게 불법이니까. 개는 법적으로 식품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원이 안 된다. 개농장에는 양계장이나 양돈장 같은 체계적인 가축관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략적인 계획은 존재한다. 개농장에서 모든 개들에게 어미젖을 떼고 난 다음부터 짬밥만 먹인다. 마무리하며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닭에게 가능한 최상의 운명은 달걀 프라이라고. 산란계의 쌈은 뿌리 자르기부터 시작해서 강제 환우로 끝난다. 환우는 동물의 털갈을 한다. 먼저 그들은 상품이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아주 비싼 상품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너무 맛있거나 아니면 너무 못생겨서 친구가 될 가능성이 없는 동물들의 삶은 앞으로도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인간은 천사들이 누구도 아니다. 불행하게도 언제나 천사가 되려던 자들이 짐승이 되고 만다. 이것이 감상주의에 불가피한 운명인 것이다. 그의 결의는 현실과 최초로 맞닥뜨리는 순간 정반대의 것으로 변해버린다. 선량한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선량함을 의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선량한 사람이 된다. 닭이나 돼지는 얼마든지 못 얻지만 개만큼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뭔가 하나만 특별히 여기는 것은 위선 아니냐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모든 비극에 참여를 했다가 역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해도 관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당장 모두가 채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식량 생산에 찾아낼 비중이 낮고 생물학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인간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부터 고기가 되는 운명에서 구체화된 주장이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이런저런 윤리나 논리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루에도 수십 ton의 음식 쓰레기를 쏟아내는 시대가 소비하는 고기의 양과 종류는 느는 게 아니라 줄여야 한다. 그것이 동물과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합리적인 기대와 원함입니다. 만일 인간이 계속해서 동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암이나 교통사고가 우리의 육체를 죽이기 전에 소화불량이 먼저 우리의 양심을 죽일지도 모를지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